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 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내 집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에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기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한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4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이비일세,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정사. 실록에. 정사예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두기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스무 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해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거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2위 공개합니다. (6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자의 저주였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요? 장자의 저주. 장자의 저주? 적장자가 이렇게 요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장자가?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 왕실 왕위를 계승을 못했지. 그러니까 차남이나 그 삼남이나 그게 오히려 괜히 물어봤다 싶지. 제일 많이 했던. 6.25 국가인 조선에서 왕위 계승은 왕의 정비에 맡아들 적장자 세습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는 단 7명뿐입니다. 자, 조선은 처음부터 적장자 승계의 전통이 꼬여버렸습니다. 태조의 첫째 아들 진안대군이 지병으로 사망하며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과 태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은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하지만 저하, 서연에 드실 시각이 이미 지났사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몸이 아프구나. 양녕대군은 병을 핑계로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들과 추문이 이어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 대신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적장자들도 이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진 못했는데요. 세종의 적장자인 제5대 왕 문종은 무려 약 30년간 세자 교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이 됐지만요. 병환으로 즉위 2년 만에 승하.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은 12살에 조선 제6대 왕에 즉위했지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즉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의 강압에 의해 양위. 이후에 결국 폐위된 단종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적장자의 저주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적장자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성종의 적장자인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 중종의 적장자 인종은 세자 생활 25년 만에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승하. 이처럼 조선 왕조 역사상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7명 중 제19대 왕인 숙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조라는 게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스트레스도 있고 실제로 세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동안 좀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의 역사로요. 특히 원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더욱 격렬한 궁중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는 원비 정성왕후와 원자를 낳지 못했고
후공 정빈 이 씨와의 사이에서 어렵게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효장세자는 1728년 세자책봉 3년 만인 10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묘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참. 이거 왕 이런 거 떠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할까. 그렇죠. 영조는 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아이시죠. 7년 만에 또 후궁과 난 아들이 또 비운의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사도세자 운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벌레를 산책하던 영조의 눈에 띈 무언가. 아니, 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이냐? 지금 당장 조사하라! 그것은 바로 왕족들이 죽길 바라며 흉한 물건을 묻어 저주하는 매흉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오, 그러면 궁궐 내에 누군가 저주를 해가지고 네, 이 세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야,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요. 자, 영조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영조는 바로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고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전 소론과 일부 남인은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의심. 이른바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궁녀들을 사주해 걸레 곳곳에 사람의 뼈, 인고를 묻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생전 효장세자의 최측근으로 소론의 지시를 받은 한 궁녀의 충격자면 실은 뼛가루를 음식물에 섞어 세자 저하에게 올렸사옵니다. 무덤 속 시신, 길가에서 개가 뜯어먹다만 시신, 혹은 불에 탄 시신에서 채취한 뼈가루를 음식에 섞어 생전 효장세자에게 먹였던 겁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한 거구나. 야, 이건 거의 반역 아닌가? 와, 반역이지. 독살을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이거 자체가 독살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효장 세자가. 네네. 이거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걸 먹이냐. 효장세자의 사인이 밝혀지자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요. 저주를 사주하고 행한 이들을 모조리 처형.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실에서 이렇게 저주가 행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세자야. 그렇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 야, 궁중 암투가 이게 정말 진짜로 무시무시했네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0일을 공개합니다. 1447년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 두 기자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이건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1447년 평탄한 현실 세계,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중간 세계, 그리고 복사꽃 핀 이상향까지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는가. 은자들의 오차냄새 아직도 완연하거든. 그림으로 그려놓고 볼진데 정말 좋은 일이니 천여 년을 전하여 봄직하지 않는가. 안평대군의 발문을 시작으로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등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앞다투어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요. 그 길이가 20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명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고 몇 년 뒤 조선의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몽유도원도의 저주 아닐까? 맞아. 아니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 그 이유, 그림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뒤인 1453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선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영모를 동모했다는 이유로 사사된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당시 좌의정 김종서가 철퇴로 맞아 사망.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박팽년, 성삼문 역시 사망. 이뿐만 아니라 이현로, 이계까지 몽유도원도의 이름을 올린 6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조선판 데스노트 아닙니까? 이름 올리면 다 죽여버리는. 이후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로 불리게 됐고요.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890년대 일본에서 발견돼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소장 중인데요. 찰나의 꿈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는 정말 죽음을 부르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였던 걸까요? 흥미진진 역사책이 없는 야사 19, 13위 공개합니다.
고려시대 권력을 주는 신비의 나무. 자, 여러분, 나무의 힘을 믿으십니까? 나무가 귀신을 쫓아준다. 나무가 재물을 준다. 나무가 어마무시한 권력을 준다면. 그 나무가 어딨어요? 신비로운 신묘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요정나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600년 된 은행나무 이런 거 얼마나 영험합니까? 영험하지. 근데 그 600년 된 은행나무가 무슨 권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험하다고 해서 뭐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허허. 여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해준다는 신비의 나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경주 지역에 내려오는 민속신앙, 두두리. 귀력을 가졌다는 영물 중의 영물로 나무 귀신을 의미합니다. 도깨비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두두리, 그러니까 나무 귀신의 지극정성 소원을 빌며 당대 최고 권력을 얻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이의민,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미천한 신분으로 최고 권력자의 위치까지 올랐던 장군입니다. 천민이었던 거 알죠? 이의민 천민이었죠. 힘이 세서 발탁됐다가 거기까지 간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지. 그분은 힘이 세서 어느 정도까지 간 거지. 저 나무가 힘을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힘이 세다고 권력을 잡습니까? 아니 뭐 그건 어떤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겠지만 나무 귀신 덕분에 그 권력까지 저 왔다는 나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무가 정말 좀 기괴하게. 당연하죠. 그가 신분을 초월하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이 두드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입니다. 두두리 신이시여, 여기 피거름 가져왔으니 마음껏 드시고 그 귀력을 저에게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피를 먹으면서 자란 나무는 귀력을 얻게 된다고 믿었던 그는 실제로 자신의 집안에 사당을 만들어 두고 무덤가에서 작은 나무를 가져와 피를 바르며 밤낮으로 지극정성 키웠다고 합니다. 와, 약간 끔찍하다. 사람 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고려시대엔 별 이상한 얘기 많았네요. 많았죠. 그랬을까요? 이 의미는 정변을 일으킨 인물 중 문신을 가장 많이 죽인 자로 통할 정도로 앞뒤 안 가리며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인물로 유명. 심지어 자신을 총애하던 왕까지 죽이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이예민은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를 씹고 피로 귀신을 모신다던데. 그가 모시는 신당에선 밤만 되면 아기가 울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하죠. 그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두드리에 더욱 집착, 귀력을 얻은 만큼 성질 또한 포악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권력을 준 신비의 나무도 그의 포악함에 한계를 느꼈던 걸까요?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그의 폐악질이 극에 다다르고 있던 어느 날 두드리가 갑자기 이의민을 보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와 너의 집안을 지켜왔지만 이제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더 이상 너를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얼마 뒤 놀랍게도 앙심을 품은 두 형제에 의해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며 이의민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주 일부 지역에서 두두리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에게 권세와 죽음을 준 신비의 나무 두두리. 정말 기묘한 힘이 있었던 걸까요?